재혼으로 인해 노후를 망친 73세 아버지의 뼈저린 후회. 저는 윤병철입니다. 올해 73이죠.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빨간색 리본과 금색 전구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겨울밤을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김없이 캐럴이 흘러나왔죠. 징글벨, 징글벨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제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리가 사라져요. 현관문을 열면 맞아주는 건 정적뿐입니다. 거실의 작은 식탁 위에는 점심에 혼자 먹다 남긴 미역국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국물이 식어서 하얀 기름이 표면에 동동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반찬 가게에 갔어요. 평소처럼 혼자 먹을 밑반찬 몇 가지를 사러 간 거였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죠. 초록색 나뭇가지에 빨간 리본과 금색 구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반찬 가게 사장인 오미경이 말을 걸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늘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연말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죠. 미경이 트리 옆에서 반찬 용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그대로 읽어낸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차려 먹기도 귀찮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진짜 대화 같았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 해놓고도 누구랑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같은 처지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미경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말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는 그 말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밥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허전해져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그때는 슬픔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그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혼자 늙어간다는 것,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죽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 소식이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모든 게 혼자 보기엔 너무 시끄럽고 의미 없게 느껴졌죠.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을 봐도 혼자 웃기엔 뭔가 허전했습니다. 가끔 딸 서진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도 이혼하고 나서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손자까지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괜히 늙은 아버지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시고요? 서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아니야, 뭐가 아파. 아버지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고 있었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딸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서진이도 자기 살기 바쁜데
늙은 아버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경과의 그 짧은 대화가 더욱 깊게 와닿았나 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나눈 첫 번째 진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반찬 가게에 갈 때마다 미경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걱정, 건강 이야기까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미경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딸도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제 아들도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집에 와 있는데 그것 나름대로 걱정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혼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경에 대한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늙어가는 미래에 대한 공포였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적어도 혼자 죽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거고 이 나이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동반자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사실 집에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핑계를 만들어서 들르곤 했죠. 미경도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뭘 드려야 할까요? 미경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미경이 말했습니다. 참,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그날이 처음으로 미경의 집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죠. 집이 참 정갈하네요. 제가 말하자 미경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수선해질 일도 없어요.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김치찌개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기분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미경이 집에서 해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아들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집에 와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긴 하지만요. 미경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른이 된 자식이 집에 있으면 그것도 복잡해져요. 미경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가족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정식으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미경이 먼저 꺼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식으로라고 하면 결혼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미경이 실용적으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젊은이들처럼 연애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좋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달랐어요. 먼저 딸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서진이가 놀란 것 같았어요. 갑자기요? 어떤 분인데요? 동네 반찬 가게 하는 분이야.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갑작스럽게 들었을 테니까요. 서진아,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더 미룰 게 뭐가 있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70 넘어서 신중하게 연애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고 봤어요. 그래도 아버지, 적어도 그분이랑 좀 더 오래 지내보시고. 아니야, 이미 결정했다. 걱정하지 마라. 서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도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의 아들 재훈에게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말투가 좀 거칠었거든요.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보다는 탐색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말투에는 어떤 경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미경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만 작성했죠. 특별한 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진짜 부부네요. 미경이 주민센터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 집은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경의 집이 더 넓고 살기 좋았거든요.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 그리고 아내의 사진 정도였습니다. 사진은 거실에 두시겠어요? 미경이 아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제 방에 둘게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미경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이 이미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누군가가 제 잠자리를 묻는다는 것, 제가 잘 잤는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미경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집에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미경이 물으면 저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일 없는 일상이었지만 누군가가 들어주니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러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서로 불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미경도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도 미경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거라면 진작 결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15년이 아까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평온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인생 경험도 많으니까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 노후를 지켜줄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슬리퍼는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벗어놓은 슬리퍼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함께 사는 집이니까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봤거든요. 며칠 뒤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침 7시에 식사해요. 그게 몸에도 좋고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8시쯤 일어나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죠? 일찍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경의 방식에 맞췄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 7시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신문은 읽으신 다음에 여기 서랍에 넣어주세요. 거실이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미경이 거실 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신문을 소파 옆 테이블에 두고 며칠 동안 조금씩 읽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이 불편해한다면 어쩔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또 며칠 지나니까 텔레비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뉴스를 봐요. 다른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가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미경이 싫어한다면 참을 수 있었어요. 집주인이니까 미경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안의 규칙들이 정해져 갔어요. 식사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신문 정리, 슬리퍼 위치까지 모든 것이 미경의 방식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제가 맞춰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꼭 환풍기를 돌려주세요.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빨래는 이틀에 한 번씩 해요. 너무 자주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미경의 말은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미경의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미경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기다려야 했어요. 미경은 화장실에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경이 안에서 말하면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또 가끔 라디오를 듣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미경은 아침에 라디오 소리를 싫어했어요. 아침에는 조용한 게 좋아요.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잃어갔어요. 처음에는 거실 책장에 두었던 제 책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이 너무 많으면 거실이 복잡해 보여요.
안방 책상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책이 많으면 거실이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침마다 마시는 비타민이 부엌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양제는 개인 물건이니까 방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개인 물건은 개인 공간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거실에 두었던 제 독서용 안경까지 안방으로 이동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 정신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제 물건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둘러보니 모든 게 미경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어요. 미경이 좋아하는 화분들, 미경이 고른 쿠션들, 미경의 취향에 맞는 장식품들. 제가 좋아하던 물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 물건들도 거실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봤죠.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도 제 자리가 작아졌어요. 냉장고가 작아서 정리를 잘해야 해요. 미경이 말하면서 제가 사온 우유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 것들은 항상 구석진 자리로 밀려났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도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이 집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항상 미경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이걸 여기에 두면 괜찮을까? 이 시간에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미경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또 저녁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미경이 씻고 있으면 나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급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편안한 남편이 아니라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집에서조차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경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은 제가 딸 서진이에게 용돈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이혼한 뒤로 계속해온 일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30만 원씩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미경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은행 좀 갔다 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말한 거였어요. 무슨 일로 은행에 가셨어요? 미경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궁금한 듯 했어요. 아, 딸에게 용돈 좀 보내고 왔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경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보내셨는데요? 30만 원이요. 매달 보내던 거예요. 제가 대답하자 미경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매달 30만 원씩이요?
네, 서진이가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빠듯하다뇨? 저희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두 사람이 살면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이 살면 혼자 살 때보다 돈이 더 들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제 딸에게 보내는 건데 왜 미경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제 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게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었거든요. 딸을 도와주는 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상의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30만 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미경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함께 사는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했어요. 제 딸에게 제 돈으로 보내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미경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저도 뭔가 어색했어요. 처음으로 의견이 달라진 일이었거든요.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용돈을 보내야 하는데 미경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저는 미경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도 서진이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알겠어요. 미경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어요. 마지못해 허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다시 물어보자 미경이 한숨을 조금 쉬었어요. 글쎄요.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다고요?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매달 30만 원씩 나가면 여유가 없어져요. 미경의 말에는 짜증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좀 줄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서진 씨가 좀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진이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의존하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미경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그달에도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 먼저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보낸 거였어요. 뭔가 허락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용돈 보내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미경에게 말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이번 달에도 보내시려고요? 미경이 매번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내심 반대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서진이가 아직 어려워해서요. 저는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 딸에게 제 돈을 보내는데도 이유를 대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미경이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이제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제 딸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서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경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입장이요? 저희도 나이가 있잖아요. 앞으로 병원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돈을 아껴야죠. 미경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딸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경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함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매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용돈을 보낼 때마다 미경과 신랑이를 버려야 했어요. 점점 보내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다음에는 15만 원으로.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요즘 용돈이 줄어들었네요. 혹시 어려우신가요? 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혼한 아내가 싫어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전처럼 해주세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좀 빠듯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결국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집에 와서 미경에게 말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경을 배려하면 딸에게 미안했고, 딸을 도우면 미경이 불편해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경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미경의 아들 재훈이 자주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오게 되었어요. 재훈은 40대 중반인데 최근에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어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아, 재훈아. 어서 와라. 미경은 아들이 오면 항상 반가워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아저씨도 계시네요. 재훈이 저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다는 느낌보다는 의무적인 인사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에서는 뭔가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재훈이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미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정도였어요. 저는 괜히 방해가 될까봐 안방에 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재훈이 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어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요. 재훈이 미경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딱히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경은 아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 미경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이면 항상 특별한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하게 차려주던 미경이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다른 일이었어요. 재훈이 올 때마다 미경이 용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재훈이 일어서면서 말할 때 미경이 조용히 뭔가를 건네는 게 보였어요. 아마 돈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분명해졌습니다. 미경이 재훈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훈 씨에게 용돈을 주시는 건가요? 미경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주시는데요? 제가 물으니까 미경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이라고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딸에게 주던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매달 50만 원이요? 네, 재훈이가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경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딸에게 30만 원 줄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미경이 자기 아들에게는 50만 원을 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 우리 살림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항상 하던 말을 그대로 한 거였어요. 이건 좀 달라요. 재훈이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미경의 대답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딸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 딸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서진 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재훈이는 지금 완전히 수입이 없어요. 미경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 이후로 재훈이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때로는 매일 왔어요. 심지어 저녁 시간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재훈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갈비찜 해놨어. 아들이 좋아하는 거지? 미경이 기뻐하며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평소에 저에게는 해주지 않던 음식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재훈이 있을 때는 모든 대화가 재훈 중심이었습니다. 미경도 아들 이야기만 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재훈아, 요즘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니? 아직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천천히 좋은 걸 찾아라. 미경이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40대 중반 남자가 일을 안 하고 어머니에게 용돈 받아 사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어느 날 저는 재훈과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경이 잠깐 마트에 간 사이였어요. 아저씨, 재훈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뭔가 진지한 톤이 있었습니다. 뭔지 말해보세요. 아저씨 딸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재훈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매달 돈 보내는 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 아닌가요? 우리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같이 사는 처지에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가면 곤란하죠. 재훈이 말하는 투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건 미경 씨와 상의해서 할 일이죠. 이미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재훈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경이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이, 아저씨 딸은 이미 다 큰 어른이잖아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뒷바라지 할 건가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40대 중반에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 사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재훈 씨는 어떤데요? 지금 미경 씨한테 도움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반박하자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저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제 딸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몇 년째 일시적인가요? 재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바로 그때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미경이 웃으며 물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재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녀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사실을요. 재훈에게는 당연히 용돈을 주면서 제 딸에게는 돈 보내는 걸 못마땅해 하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미경의 아들은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지만 제 딸은 끊어내야 할 짐이었어요. 이런 차별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기존 가족이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이 며칠 전부터 설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설날에는 재훈이랑 같이 차례도 지내고 해야죠. 아저씨 딸도 불러서 함께 보내면 좋겠어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끼리 명절을 함께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서진이에게 연락해 볼게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설날에 새 엄마 집에서 함께 보내자. 아버지, 괜찮을까요? 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이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아직 미경과 많이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가족인데 뭘 그러니? 저는 서진이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새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설날 아침 서진이가 중학생인 아들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키가 큰 것 같았어요. 어머, 민수구나. 많이 컸네. 미경도 민수에게 인사했지만 왠지 어색한 미소였어요.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도 미경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잠시 뒤 재훈이 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훈이 미경에게 절을 했습니다.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맞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기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미경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미경과 재훈이 주도적으로 차례상을 꾸미고 저와 서진이,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서진아, 너도 도와줘. 제가 딸에게 말하자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서진이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미경이 딸같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뜻 같았어요. 차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이 제일 앞에 서고 미경과 저가 그 뒤에 섰어요. 서진이와 민수는 맨 뒤에 섰습니다. 절을 할 때도 순서가 있었어요. 재훈이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절했습니다. 서진이와 민수는 마지막이었어요. 뭔가 서열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의 가족이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 같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미경과 재훈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경 옆자리에 앉았고요. 서진이와 민수는 끝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앉으시고 서진 씨와 민수는 저쪽에 앉으세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배치가 마음에 걸렸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해졌습니다. 미경은 주로 재훈과 이야기했어요. 재훈의 안부를 묻고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재훈아,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모자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끼어들었지만 주로 재훈 중심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서진이와 민수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찬도 재훈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권하고 서진이와 민수 앞에는 나중에 놓았어요. 민수야, 많이 먹어. 제가 손자에게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조용했어요. 민수는 중학교 몇 학년이지? 미경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미경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금방 재훈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날이니까 세뱃돈 주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는데 미경이 정말로 돈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들 받아라. 미경이 재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재훈이 40대 중반인데도 세뱃돈을 받는 게 이상했지만 모자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에게는 세뱃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정작 세뱃돈을 받을 나이인 민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경 씨, 민수에게도 세뱃돈을 주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는데 서진이가 손짓으로 말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버지.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손자도 가족인데 왜 차별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과 재훈이 소파 중앙에 앉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이와 민수는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대화도 주로 재훈 중심이었습니다. 재훈의 취업 계획, 재훈의 건강, 재훈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까지 모든 게 재훈에 관한 것이었어요. 서진이는 가끔 맞장구 치는 정도였고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학교 생활은 어때? 제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수가 대답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수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었어요. 한참 뒤에 민수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13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가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이 집에서 편안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재혼으로 얻은 가정은 제 가족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경의 아들은 40대인데도 세뱃돈을 받고 중심에서 대접받았지만 제 손자는 13살인데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딸 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과 재혼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반찬도 말도 시선도 모든 게 재혼 중심이었어요. 제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경이 아들을 챙기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명절 식탁에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아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을 배제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가족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재혼이 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순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중심은 미경과 재혼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과 손자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서 편안하지 못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서진이와 민수가 떠난 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재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명절 식탁에서 본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가족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에서 함께 가르쳤던 동료 김 선생님이었어요. 병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김 선생님과는 정년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거든요. 우리 몇 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나올 수 있겠나? 언제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동네 한정식 집에서 만나려고 해. 박 선생, 이 선생도 온다고 했어.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혼 후로는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꼭 참석할게요. 그날까지 며칠 동안 저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저녁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철이 왔네. 오랜만이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혼했다며? 축하한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혼자 있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신데? 나이는 어떻게 되고? 박 선생님이 궁금해했습니다. 60대 후반이고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 선생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도 조금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학생들 이야기, 퇴직 후 근황까지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체육 시간에 그 녀석이 운동장에서 김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병철아, 너도 그때 참 웃겼어. 기억나나? 아, 그때요. 물론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즐거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게 되는데 친구들과 있으니까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미경과 재훈이었습니다. 미경 씨?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옛 동료들과 식사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친구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내 미경 씨와 아들 재훈 씨예요. 제가 친구들에게 소개하자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철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과 재훈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재훈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재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미안, 깜빡했네. 금방 들어갈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 만날 시간 있으면 집이나 신경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40대 중반인 재훈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말이에요. 재훈 씨, 제가 당황해서 말하려는데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밖에서 술 마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를 혼내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저는 친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아니야, 병철아. 우리가 이해해. 김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진 뒤였어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병철아,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이 배웅해줬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재훈이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훈 씨, 아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재훈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저씨도 좀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밤늦게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보기 좋은가요? 재훈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는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70 넘은 어른이 친구들과 저녁 한 번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집에 도착해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걱정이 되거든요. 미경의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 앞에서 당한 그 창피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더 속상한 건 그 이후였어요. 며칠 뒤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병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가정이 우선이지. 김 선생님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박 선생님과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저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에게서 먼저 연락 오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미경에게 말해야 하고 재훈이 또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지게 되었어요. 재혼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곤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재혼으로 잃은 게 혼자 사는 외로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과의 관계, 제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체면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70이 넘어서 친구들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과 재훈은 부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웃음에 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딸 서진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빠, 요즘 안부 전화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새 엄마랑 잘 지내고 계시죠?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문자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잠시 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때문에 힘들면 말해. 용돈도 안 받을게. 아빠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딸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도와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재혼 후에는 그것조차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정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었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재혼은 노후를 지켜준 선택이 아니라 제 삶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린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지 반년 동안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평온했지만 그것도 제가 모든 걸 참고 맞춰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눈치를 봐야 했고 딸에게 용돈 주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제 물건들은 작은 방으로 밀려났고 손자는 할아버지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졌고 제 체면도 무너졌어요. 70이 넘어서 40대 중반인 사람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미경의 아들 재훈은 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을 받으면서도 제 딸이 30만 원 받는 건 반대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했고요. 이런 게 과연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사람 같았어요. 가장 속상한 건 제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딸 서진이는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고 손자 민수는 할아버지 집에서도 편하지 못했어요. 명절 때 본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40대인데도 세뱃돈을 받고 중심에서 대접받았지만 13살인 민수는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손자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13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재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걸 잃었어요. 제 자유, 제 가족, 제 인간관계, 그리고 제 존엄성까지요. 미경과 함께 살면서 외로움이 해결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게 동반자 관계인가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자유로웠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고, 딸에게 용돈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었어요. 제 물건을 제 마음대로 둘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제약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제 집은 전세로 내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선택지는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참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모든 걸 참고 미경과 재훈에게 맞춰 사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답지 못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미경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는 좀 더 평등한 관계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경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세 번째는 늦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70 넘어서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참고 산다면 평화롭긴 하겠지만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았어요. 제 딸과 손자도 계속 피해를 볼 테고요. 솔직하게 말해본다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불편한데 갈등이 생기면 더 살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다시 혼자가 되긴 하지만 적어도 제답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딸과 손자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70 넘어서 이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야 했고 혼자 살 준비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재혼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노후의 안정, 외로움의 해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원했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자유, 존엄성, 가족관계, 친구관계까지. 재혼으로 제 인생이 더 나빠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70이 넘었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제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0세 나이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고 살 것인가, 말해볼 것인가, 아니면 늦었지만 떠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직면한 선택이었습니다.